김현철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0분이고요. 강수정님께서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개발 필요할 것 같다. 사람 때문에 자연이 너무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저희 수요일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인데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고 또 까칠하게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극장가의 최대 화제작이죠. 랑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추격자 황해 곡성으로 매우 유명한 나홍진 감독이 원안을 쓰고 제작을 맡았고요. 셔터, 샴 등의 공포 영화를 연출했던 태국 감독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이 연출한 공포 영화입니다. 태국 북동부에 있는 이산 지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태국 무당과 악기 들린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제목 랑종은 무당이라는 뜻의 태국말입니다. 네.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줄거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영화는 일종의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허구적인 이야기인데 다큐멘터리인 형식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다큐팀이 태국의 무속 신앙과 랑종에 관한 작품을 만들면서 이 이산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대대로 이제 바얀신을 모시고 있는 님이라는 이름의 랑종을 취재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바얀신도 감독이 1년이 넘게 조사를 하면서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돌 부처상 같은 바얀신의 모습도 나오고 어떻게 구슬하는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것들도 다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네. 어쨌거나 그렇게 님을 따라다니던 중에 님의 어린 조카딸인 20대 한 초반 정도 되는 밍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밍 이름이 좀 한 글자군요 다. 밍입니다. 예. 밍이 막 허공을 보고 중얼거린다거나 갑자기 애기 흉내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요. 예. 다큐팀은 바얀신이 밍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무당이 접신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밍을 밀착 취재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밍에게 들어온 게 바얀신이 아니라 무언가 훨씬 더 나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말하자면 악령이 들어온 거죠. 생명을 보호하는 신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밍이 점점 풍포해지고 또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랑종님에게 이제 남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조카를 구하기 위해 악령과 대결하는 구마의식을 치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정점으로 막 가게 되는 거죠. 예, 곡성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말씀을 쭉 듣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곡성과 비교를 하고 곡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네. 어떤가요? 곡성도 무섭다.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이 그 당시에도 있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랑종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일단 이게 정말 너무 무섭다와 전혀 무섭지 않다가 이제 격돌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니, 어떤 기준인지 정말 궁금해요. 개봉 전부터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약간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배급사에서 불 켜놓고 이제 랑종을 함께 보는 쫄보시 사회 이벤트를 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뭇 기대를 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특히나 이제 원한자이자 제작자인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공포 영화로서는 드물게 687만 명에 달하는 관객을 동원을 했었거든요. 워낙에 이제 화제가 높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높아진 거죠. 많이들 기억들 하시죠. 멋이 중원디. 그렇죠. 네. 그 당시 유행어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무섭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개봉을 하고서는 반응이 좀 갈리는 중입니다. 진짜 너무 무섭다라고 화를 막 내는 분들도 있고 전혀 무섭지 않고 오히려 진부하다라는 반응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포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공포 영화로 석사 논문 썼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공포 영화의 어떤 문법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그래서 영화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랑종이 공포 영화의 클리셰와 트렌드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약간 그 표현이 뭔 뜻일까요? 클리셰와 트렌드를 한데 모아놨다는 요즘 인기가 많은 어떤 것들. 공포 영화의 장르와 형식들을 모아놨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이 내용물은 풍부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 하나하나의 품질은 또 약간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기도 해서요. 근데 그랬을 때 랑종에는 한 4가지 정도의 공포 영화 하이 장르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는 영화의 기본 컨셉트라고 할 수 있는 예. 고전적인 오컬트물의 상상력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오컬트라고 하는 그건 건 또 뭘까요? 악마의 존재라든가 뭐 굿 같은 종교 의식처럼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설명되지 어떤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리는 공포 영화 하위 장르입니다. 네. 랑종은 이 오컬트물 중에서도 구마 의식을 다루는 엑소시즘 장르인 그러네요. 거고요. 몸에 이제 들어와 있는 악령을 내쫓는 거니까요. 네. 최근 한국에서 이 엑소시즘과 오컬트물이 꽤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뭐 검은 사제들 같은 영화나 손더게스트, 프리스트 이런 드라마들이 그러네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영적 체험이나 흉가 탐험 등을 하다가 변을 당했고 관객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희생자들이 남긴 기록 영상이라는 느낌을 주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입니다. 1999년에 세기 말에 등장해서 정말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작품 중에 블레어위치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이후에 페이크 다큐가 공포 영화 하위 장르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공포스러운 상황을 사실처럼 느끼게 하면서 더 무섭죠, 그러면. 예, 그렇게 이제 공포 효능감을 극대화시키는 형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컴컴한 실내에서도 촬영이 되는 적외선 CCTV 영상을 영화에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그 실내에서 촬영하는 겁니까? 예, 저 깜깜한 방 안에서 밍이 이제 어떤 기이한 행동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다큐팀이 적외선 카메라를 집안 곳곳에 있죠. 설치를 하는데 그럼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초록색 화면에 이제 맞아요. 어두운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맞아요. 뭔가를 하니까 더욱더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2010년대 중후반으로는 굉장히 인기를 끄는 형식입니다. 네. 파라노멀 액티비티라는 영화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많이 영화에 나오게 되는 이게 거죠. 원래는 환경 다큐 뭐 이런 데서 많이들 쓰는. 네, 밤이죠. 촬영해서 동물들이 보여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그거를 예. 공포스럽게 그리고 이 장면이 사실 관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곡성에서도 이미 우리가 본 바 있는 K 좀비가 이제 태국으로 건너가서 그쪽 좀비로. 네, 사람들 이제 뜯고 뭐 이런 식의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사실 나홍진의 공포물은 좀 나홍진 감독의 공포물은 좀 다른 거랑 좀 느낌이 다르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그냥 너무 무섭다 이렇기보다는 그때는 무서운지 잘 모르는데 나와서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기분이 찝찝하고 나쁘고 예, 스물스물하고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나홍진 감독의 영화 세계는 예. 인간에 대한 염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예.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인간의 여성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완전하게 배제하고 물씬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홍진의 작품 세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되는 이 작품도 여성 지연이 좀 문제적인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온갖 더럽고 불길한 것들이 몸에 깃든 밍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인데 예. 몸 안에 악기가 들려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그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한 기이함과 공포감을 준다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밍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갑자기 월경어를 막 쏟는다든지 이때까지는 밍이 하지 않았던 평소라면 생각할 수도 없었던 말하자면 굉장히 음란한 행위와 말을 막 내뱉는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여성의 성애화된 신체가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영화가 페이크 다큐 형식과 CCTV를 통한 관찰 다큐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리얼리즘적인 것으로 포장을 해놓은 거죠. 포장이 되고 굉장히 관음증적으로 관객들이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여성 신체에 대한 가학이라고 하는 건 엑소시즘 영화의 장르 관습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젊은 여성이 빙의되는 이야기가 많고, 그러네요. 예, 그 여성의 신체를 악마가 소유하고 학대하는 그림이 이제 막 많이 펼쳐지기 나오죠. 때문에 여성 혐오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엑소시즘 영화의 역사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1973년 미국 작품 엑소시스트 많이들 기억하실 그렇죠. 텐데요. 이 영화에서도 사실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죠. 예. 근데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페미니즘 영화 비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여성이 빙의가 되는 이런 장면들이 예. 단순히 여성 혐오적인 것만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약간 전복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복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바바라 크리드라는 페미니스트 비평가가 여성 괴물이라는 책을 쓰는데 여성 괴물. 이 여성 괴물이라는 책에서 엑소시스트를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해내요. 예. 그 내용이 되게 재밌는데 이 영화 속에 이제 빙의되는 소녀 이름이 리건인데 예. 이 리건을 악기 들린 소녀로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서 악마가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텅 빈 그릇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가부장제에 저항을 하는 일종의 히스테리 한자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규범을 잘 지킨다면 10대 소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말하자면 빙의를 변명 삼아서 내뱉고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주체성이 있다고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어떤 규범과 관습을 뒤집는 전복의 순간들이 영화 속에서 이제 빚어 나온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프로테스탄티즘적인 그렇죠. 규범을 이 악령 들린 소녀가 균열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공포 영화의 어떤 고전들이 고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건 사실 이렇게 억압과 반란 사이에 줄타기를 하면서 어떤 해석을 확장해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사실 랑종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고전적이다. 네, 지금 평론가들의 비판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전복을 그려낸다기보다는 여성 신체에 대한 대상화와 시각적 착취 이상으로 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도대체 랑종은 왜 어떤 한계에 갇힌 채로 여성 혐오적인 것만 반복하고 있는가라고 예. 한다면 한국의 되게 대표적인 영화 잡지죠. 시네21이 예. 랑종 특집을 했는데요.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조혜영 평론가의 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조 평론가는 랑종에서 밍이 기존의 규범을 전혀 흔들지 못하는 건 그의 기이한 행동을 기록하겠다는 다큐팀의 카메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무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프레임이 밍을 그냥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관음층적인 프레임 안에 갇혀서 기이한 볼거리가 될 뿐 현실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영화 랑종이 어떤 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의 기이한 문화를 오리엔탈리즘적 시선에서 그려낸 쇼킹 아시아류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그 카메라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경향신문에 위근우 평론가가 쓴 글도 전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줬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위 평론가는 밍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악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미지의 존재라기보다는 예. 차라리 나홍진 감독의 전작인 추격자에 등장한 연쇄살인마의 오컬트 버전에 가까워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이 연쇄살인마가 여성을 굉장히 혐오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막 열댓 명씩 네. 살해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신체 훼손이 영화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맞아요. 드러나서 그 작품에도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밍이 빙의 상태에서 벌이는 온갖 성적인 행위들 그리고 스스로 몸에 가하는 위해들은 추격자에서 여성 피해자가 겪는 폭력과 훼손의 재탕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저는 이 작품을 보면 좀 한국 지금 담론이 작품을 말하는 어떤 방식들에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이게
태국 감독이 태국 지역에서 태국 문화를 조사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맥락이 전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나홍진 감독의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이산이라는 지역이 태국에서 좀 특별한 곳이긴 한데 태국의 빨치산들이 활동했었던 공간이고 그렇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건 태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때 이제 벌어졌었던 어떤 학살이라든가 이런 식의 암시가 예. 영화 속에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역사 속 네. 사건들이. 근데 그 예.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이제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담론이 지금 태국을 이국적인 장소, 야만적인 장소로 네. 대상화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